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은 제 7강이죠. 클립으로 7번째 클립입니다. 아마 저번 6번째 클립이 좀 길었을 겁니다. 2장이나 하는데요. 이번 장도 조금은 깁니다. 긴 강을 2개 연속해서 하는데, 교과서 진도상으로는 제 8장에 조세의 경제적 응용이란 과랑 제 9장에 국제무역에 대해서 개요를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장에서 배웠던 잉여의 개념을 이번에 2장에 의해서 2장에 적용하는 장이 됐는데요. 그 8장이 조금 어렵고요. 9장도 관세에 관한 분석을 하면서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꼭 복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8장은 조세의 경제적 비용인데요. 우리 방금 직전 장에 무엇을 배웠냐 하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조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번째 클립 진행하는데 6번째 클립을 제가 보다 보니까 화면이 약간 삐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바로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다시 봐가면서 화면이 좀 삐뚤어지면 이걸 편집하고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조금은 서로 불편하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세는요, 이미 전장에서 큰 결론을 배운 적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탄력성에 관해서요? 기억하시죠? 조세 귀착이라는 게 있는데,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회피하죠. 맞죠? 그래서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 귀착 시에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거기에 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탄력성의 관점이 아니고 잉여의 관점에서 조세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해 볼 건데요. 모든 조세는 경제적 손실이 존재합니다. 좋은 조세라고 하면은 경제적 순손실이 좀 적은 게 좋은 세금이겠죠? 그래서 조세를 잉여의 관점에서 경제적 순손실을 분석하려고 하고요.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 변수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맨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레퍼 커브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조세 수익과 조세 수준이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들을 연구하는 게 후생경제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후생경제학의 영역은 중간 시점으로 말하면은 전체적인 미시경제학을 배우고 분석을 할 때 여러 정책적인 것에서 후생경제학을 다시 깊이 배우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든 수요자에게 부과가 되든 세금은 나눠서 분담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측정하는 영역이 바로 조세 귀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세 귀착을 이번에는요, 잉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이 없을 때 수요 공급 곡선이고요. 잉여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자, 여기다가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매기냐면 자, 요렇게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균형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겠죠.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세금이 없는 경우 가격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A, B, C가 되겠죠. 그죠? 생산자 잉여는 D, E, F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잉여는 A, B, C, D, E, F 맞죠? 자,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세금을 부과하죠? 공급자에게. 그러면 여긴 표시하지 않았지만 공급곡선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세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조세 수입은요,
이만큼이 되겠죠. 자,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서 균형 가격이 여기로 변했습니다. 균형 가격이 변함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 균형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은 줍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세금이고요. 이만큼이 판매량이기 때문에 세금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여기 나오는 색깔 칠한 부분이 T 곱하기 Q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조세 수입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해당하면은 B랑 D가 뭐가 되겠죠? 네, 조세 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원래 소비자 잉여가 얼마였죠? A, B, C. 맞죠? 그죠? 생산자 잉여는 D, E, F였습니다. 세금을 매긴 이후에는 균형 가격이 여기서 여기로 변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긴 이후, 다시 말하면 애프터 텍스 이후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네, 소비자 잉여는 A로 줄죠. 왜냐하면 수요 곡선 아랫부분, 균형 가격의 윗부분이 소비자 잉여니까 소비자 잉여는 A가 됩니다. 생산자 잉여는 얼마일까요? 원래 비포 텍스 시절에는 생산자 잉여가 DEF였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는 F로 줄겠죠. 왜? 공급 곡선의 윗부분, 균형 가격의 아랫부분이니까 F가 생산자 잉여입니다. 자, 그리고 BD가 뭐였죠? 예, 조세 수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애프터 텍스랑 비포 텍스랑 비교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B는 원래 소비자 잉여에 속했는데 정부가 가져갔죠.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그리고 D는 원래 생산자 잉여에 속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가져왔습니다. 비포 텍스, 애프터 텍스를 비교하면은 CE가 어떻게 돼요? 예,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정의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총잉여가 감소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CE, 세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없어지는 이 부분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세금에는 다 경제적 순손실이 존재합니다. 항상 이 부분이 존재하는데 세금의 효율성 관점에서 본다면은 CE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총잉여는 감소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거를 deadweight loss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경제적 순손실은요, 세금이 없을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부 시장 거래가 세금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충 직관적으로만 따져봐도 세금 부과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시장 거래량도 감소하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경제적 순손실을요, 이번에 또 한 번 탄력성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탄력성과 그리고 조세 귀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경제학을 이해하는 것도 분석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앞장에서 무엇을 배우냐 하면은 세금을 부과할 때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회피하죠. 결론적으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관과 사실은 분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요 공급의 가격의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큽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수요를 가정했을 때 공급이 탄력적인 쪽이 있고 비탄력적인 쪽이 있다면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디가 경제적 순손실이 클까요? 네, 탄력성이 큰 공급에 부과했을 때 더 경제적 순손실이 큽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수요를 45도로 잡고요. A랑 B 그래프가 나오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A는 공급이 가파르죠. 공급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B는 공급이 완만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동일한 PQ라면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 공급 곡선은 탄력적입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디가 경제적 순손실이 클까요? 예, B가 큽니다. 탄력적인 쪽이 경제적 순손실이 크지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공급 곡선을 45도로 고정시켜 놓고요. 비탄력적인 수요와 D번은 탄력적인 수요를 비교해 봤는데 어디가 경제적 순손실이 클까요? 예, D가 경제적 순손실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탄력적인 경우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결론이네요. 역시 탄력성이 클수록 모든 게 동일한 조건이라면 경제적 순손실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큰 쪽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경제적 비효율이 더 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관한 예는 이 슬라이드가 다 끝나고서 한번 다시 논의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그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수입, 세금이라는 얘기인데요. 맨 마지막 여기 보시면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시장 거래량이 감소해서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론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명한 레퍼 커브입니다. 이 레퍼 커브에 대해서 사실은 뭐 1시간 이상 제가 강의할 수도 있는데 뭐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 세금을 매기는데요. 세금이 어디였죠? 요만큼이 조세 수입이었죠?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고, 소규모의 세금일 때 조세 수입은 당연히 작고, 여러분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조세 수입은 당연히 작겠죠. 그리고 경제적 순손실은 요 정도 해당합니다. 중규모 세금을 매길 때 조세 수입은 이렇게 되고 경제적 순손실도 오히려 늘어나죠. 그런데 대규모의 세금을 매기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것을 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래프를 볼 때요, 항상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X축과 Y축이 뭐냐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죠. X축이 세금 규모고 Y축이 조세 수입입니다. 조세 수입과 세금의 규모는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렇게 종형으로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에 세금 규모를 늘릴 때는 조세 수입도 늘어나지만 일정한 범위부터는 세금 규모를 늘리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그 레퍼 커브라고 합니다. 그 뭐 실질적으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레퍼는 그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이 레퍼에 관련된 경제학자 그룹들을 그 이후에 Supply Side Economics라고 합니다.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아마 거시경제학을 배우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거시경제학에서 경제 성장하는 이론 중에 총 공급 곡선을 증가시켜서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가진 경제학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Supply Side Economics라고 부릅니다. 이 Supply Side Economics는 미국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많이 중용이 됐고요. 대표적인 Supply Side Economics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먼델이라는 사람과 방금 전에 레퍼 커브로 유명했던 아서 레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Supply Side Economics 학파들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도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부시 행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럼스펠드나 그리고 부통령을 지냈던 딕 체니의 아이디어에 이 경제적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동세대에 그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레퍼 커브를요, 뭐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실제로 이 레퍼 커브에 관한 이 에피소드가
여러 정치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냅킨에다가 이런 뭐 그림을 그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냅킨 그림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사실은 뭐 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레퍼 사인도 있죠. 이 그래프는 미국의 미 국립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라고 하는 미국 국립 역사박물관에 사실 아직도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사실 레퍼 커브랑 같죠. 뭐 오프라인 강의라면 뭐 여러 말씀을 사실 드리는데 뭐 온라인이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레퍼 커브를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죠. 부자 증세를 반대한다고요. 실제로 그럴까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레퍼 커브는 실제로 UN 보고서나 EU 보고서에도 많이 차용이 되는 보편적인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기에 되면은 조세 수입을 가장 늘리기 위한 세금 규모는 여기죠. 맞죠? 문제는 현재 우리가 어딨냐가 문제되는 거고, 이 레퍼 커브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 보고서에도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몇 년도의 조사 결과 현재 예를 들면 노르웨이가 여기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실제로 EU 보고서에도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죠? 세금을 규모를 차라리 조세율을 줄이는 게 조세 수입이 더 늘어난다, 이걸 의미하고요. 뭐 예를 들면 어느 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조세 수입을 세율을 더 늘리는 게, 세금 규모를 늘리는 게 조세 수입을 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레퍼 커브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커브죠. 네, 그렇고요. 네, 이 그림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맨 마지막에 조세의 경제적 비용을 직관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했는데요. 방금 전에 어떤 이론을 배웠죠? 우리는 탄력성이 큰 쪽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비효율이 더 늘어난다 라는 걸 배웠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소개할 세금 중에 하나가 요 개별 소비세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세금을 한번 제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하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식인데요. 상식인데 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우리는 국세라고 하고요.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사실은 국세, 지방세 구분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아저씨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세금들을 내니까. 국세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과거에는 부가세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소득세가 부가세를 우리나라에서 앞서기 시작했죠. 뭐 이런 얘기는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현재 순위로 보면은 소득세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고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법인세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10,000원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 기름이 10,000원 들어가냐면 그건 아닙니다.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10,000원이 들어간 거죠. 역시 50,000원어치의 기름을 넣었다면은, 휘발유를 넣었다면은 역시 거기에 10%가 세금입니다.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10%씩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요걸 우리는 부가세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거를 VAT라고 합니다. Value Added Tax. 한국은 부가세가 몇 %라고요? 네, 10%입니다. 과거에는 세금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소득세고,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붙입니다. 당연히 누진세죠. 다시 말하면 많이 버는 사람이 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세율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법인한테 부과하는 게 법인세입니다. 이 이외에 국세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말고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게 주세, 세금에 매기는, 이게 역시 국세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재판할 때 뒤에 붙이는
인지 같은 걸 내죠. 인지세 이런 것도 대표적인 주세입니다. 주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세금이 여기 나오는 개별 소비세라는 것도 국세입니다. 여러분 개별 소비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종종 연말에 신문 광고를 보시면 개별 소비세 인하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이 개별 소비세는 원래 이름이 특별 소비세였어요. 과거에는 특별한 사치품에 붙이는 세금이 특별 소비세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 붙였던 특별 소비세가 사실은 보편적인 물건이 됐죠. 과거에는 이 특별 소비세에 붙였던 게 TV, 칼라 TV, 피아노, 자동차, 가전제품 뭐 이런 거에 다 붙였어요. 그랬는데 경제 성장이 되면서 사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죠. 그래서 이름도 그 이후에 개별 소비세로 바꿨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국세고 국세 이외에 지방세가 있는데요. 지방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는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소비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그 이외에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말고 뭐 있지? 재산세 말고 재산세 말고 아파트나 그 다음에 그 자동차나 자동차세도 지방세군요. 자동차세? 예. 이 자동차세 실제로 내본 사람은 지방세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이름으로 이렇게 자동차세가 날라오거든요.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나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 게 취등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물론 따로지만 되게 그 같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세금 구분은 끝났고요. 이제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별 소비세는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세 비용을 제가 직관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앞에 슬라이드를 잠깐 다시 보시면은요, 어떤 결론이었냐 하면 자, 앞으로 가볼게요.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죠. 맞죠? 다시 뒤에 슬라이드 가볼게요. 너무 앞으로 왔나요? 예. 여러분 개별 소비세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특별 소비세였죠. 그러면 특별 소비세가 사치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맞죠? 맞죠, 제 말?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면세점 매출이건 거의 제로인데요. 과거에 작년만 해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사가는 물품 중에 하나가, 물론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사가지만 사실은 이태리나 프랑스제 사치품 백들이 상위 목록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의 상위 목록에 들어와 있죠? 뭐 중국에서 사면 다 짝퉁인가요?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결론은 한국 면세품에서 사는 이태리 그리고 프랑스 백이 중국에 사는 것보다 쌉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별 소비세가 있거든요. 개별 소비세가 한국보다 굉장히 높아요. 자, 다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중국이 개별 소비세를 둔 이유는 뭐죠? 이유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오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매긴 거죠. 초창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중국 개혁 개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될 줄은 중국 정부도 예상을 못했고요. 이후에 좀 본인들이 느꼈든지 사실은 중국 개별 소비세를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이처럼 사치품의 세금을 매길 때는 여러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죠.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개별 소비세의 예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것에 세금을 매길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 교훈을 이 개별 소비세, 중국 개별 소비세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요 장의 진도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국제무역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도 탄력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요거 지우고 시작을 해볼까요? 요 장은요, 주로 분석 대상이 관세입니다.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제 무역이 과연 모두에게 좋은 것이냐는 뭐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뒤에 던지고 있는데요. 자, 잉여를 좀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국내, 여기는 섬유라고 가정했고요. 수요 공급이 있으면 윗부분이 소비자잉여고 아래쪽이 생산자잉여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개방이 돼서 수출 수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아주 단순화된 슬라이드인데 국내 수요, 국내 공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역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데, 요즘은 자, 조금 더 복잡하게 수출 수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는 수출보다는 수입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를 미국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미국이 이 섬유 산업은 본인들이 항상 이 섬유에 대해서 유치 산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쌀에 대해서 개방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듯이 미국은 이 섬유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깁니다. 어쨌든 섬유를 개방했습니다. 원래 국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돼야 됐는데, 사실은 섬유로 따지면 국제 가격이 미국 국내 가격보다 훨씬 낮죠. 사실은 보호무역을 하면 여기서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무역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국제 가격이 여기죠? 맞죠? 그러면 시장 개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방을 하면 아마 가격이 국제 가격까지 떨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일 겁니다. 왜?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내려간 만큼 수요가 늘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는데, 이만큼이 미스매치가 생기죠. 국내라면. 그래서 요만큼이 사실은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잉여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소비자잉여는 A였죠. 그리고 원래 생산자잉여는 B, C였습니다. Before trade가. 근데 After trade, 무역을 하게 되면 소비자잉여는 A, B, D로 늘어납니다. 맞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소비자잉여가 늘고요. 공급자는 B, C에서 잉여가 줄어듭니다. C로요. 맞죠? 자, 여기서 하나 새로운 사실. 무역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잉여가 새로 생겼죠? 예, D만큼의 잉여가 새로 생긴 겁니다. 비록 생산자의 잉여는 줄었지만 소비자에서 생산자 잉여의 일부를 가져왔고, 그리고 D만큼의 잉여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이 섬유 산업에 있어서 수입을 허용했었을 때 수요자들은 잉여가 늘겠고 생산자들은 잉여가 주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합했을 때 오히려 이득이 늘어나죠. 이 D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총잉여의 증가분으로 해석하고, 이걸 우리는 교역의 이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역의 이득, gains from trade는 이미 이 책의 제3장을 배울 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지만 그때는 수식으로 나타냈죠. 이렇게 잉여로 나타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중요한 거, 관세를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개방해서 이렇게 국제 가격이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들의 반발이 있겠죠. 실제로 미국은 섬유 산업 같은 경우에 여러 협회들도 있고 로비 단체들도 있고 해서 야,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관세를 높여라 라고 하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엔 섬유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섬유를 쌀로 생각하시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아마 무역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면은 국제 쌀 가격이 한국 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이 더 수입이 되는데, 역시 한국 농민들도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쌀을 가격을 높여달라고 그러죠. 아니면 외국에로부터 들어오는 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실제로 미국도 섬유에 대해서 많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인데요. 관세를 부과해 보겠습니다. 관세는 영어로 tariff라고 하고요, F가 두 개입니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만큼이 관세 액수입니다. 그러면 국제 가격이 여긴데 관세가 돼서 붉은 가격, 다시 말하면 애프터 테리프 이후의 관세 가격이 되죠. 소비자 이윤을 줍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양쪽 사이드 DF인데요. 원래 before tariff, after tariff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before tariff에는 소비자 잉여가 A, B, C, D, E, F였죠. 생산자 잉여가 G였습니다. 그랬는데 관세를 부과하면은 가격이 오르죠. 요만큼 관세가 부과될 겁니다. 그러면 after tariff 이후에 소비자들의 잉여는 A, B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C, D, E, F가 없어졌죠. 그죠? 반면에 가격이 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늘어납니다. C만큼 늘어나죠. 그리고 E는 뭐죠? E는 관세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세 부과 이후에 거래량이 되고 이만큼 관세가 매겨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E는 뭐예요? 정부의 관세 수입이죠. 자, 문제는 before tariff랑 after tariff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양쪽 황색으로 되어 있는 D랑 F랑 없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없어지는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네, 경제적 비효율성이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죠. 이게 경제적 비효율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관세를 매겼을 때 저처럼 D와 F처럼 경제적 비효율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D 플러스 F, DF는 총잉여의 관세분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경제적 순손실이 있군요, 관세가요. 결론적으로 재화에 대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관세도 가격에 신호기능을 왜곡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당연히 저해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면은 결론적으로 국내 가격은 상승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감소하는 이런 겁니다. 관세 수입 증가분이 관세로 인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감소분의 합보다 당연히 작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관세가 좋지 않겠죠. 그러면 왜 관세를 부과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산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이 관세를 매기기도 합니다.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관세가 없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수입 쿼터는 관세 효과랑 비슷한데요. 아까 관세가 가격을 올리는 건데 이 수입 쿼터는 뭐냐 하면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분석을 안 했는데 효과는 역시 관세 효과랑 비슷하게 나타냅니다. 결론은 관세나 수입 쿼터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서 국내 소비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당연히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합니다. 자, 이처럼 관세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국제 무역으로 인한 이점들은 많이 있죠. 다양한 소비 기회가 있겠고요.
또 국제 무역이 되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 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국내 소비량만으로는 저렇게 싸게 못 만들 수가 없겠죠. 글로벌하게 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하락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도 하죠. 그리고 경쟁이 촉진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파하는 이런 여러 국제 무역의 이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 무역을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국가를 제외하고는요. 그랬는데 의외로 이렇게 소비 측면에서는 여기에 많이 찬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 무역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가끔은 언론이나 생산자를 통해서 많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논리들인데요. 사실은 주장의 근거들을 보면은 조금은 한 번 정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좀 약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무역을 규제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오히려 무역을 하는 것이 일자리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요. 무역을 하면 일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제기할 때는 특정의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이렇게 제기하면은 뭐 감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겠죠. 아마 언론이 이걸 이렇게 잘 감정적으로 만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나 봅니다. 또 하나는 국가 안보에 관한 우려 뭐 이런 것도 제기되죠. 아마 특히 요즘 시절에 많이 제기되는 이슈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쌀 가격이 국제 쌀 가격이 한 15% 정도 최근에 올랐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는 몇몇 국가들이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몇몇 국가라는 거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일 거예요. 미얀마도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쌀 수출을 제한을 했죠. 그리고 게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간 유통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해서 사실 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래서 뭐 쌀이라든가 아니면 밀이라든가 이런 것의 안보에 관한 우려 때문에 무역을 규제해야 된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설득을 하려고 근거가 있다고 주장은 되는데 사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이런 우려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부에서 식량 위기란이다 뭐 이런 게 제기되기도 하는데 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쌀 가격이 한 국제 시세가 15% 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의외로 밀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게다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 선물 시세를 보면은 밀 선물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여기에 관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지는 뭐 유치산업 보호 논리도 있고 불공정 경쟁 논리도 있고 협상수당성 논리도 있는데 사실은 한 번 정도 이 주장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국제무역 규제를 위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정책을 썼을 때 훨씬 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재밌는 정책 정도 소개하고 요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017년 3월 달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거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 대공황이요. 1929년에 났고요. 30년의 미국은 이 대공황으로 인한 그 조치 중에 하나로 스무트 헐리 액트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대개 미국은 법률을 제정할 때 제기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데요. 스무트라는 의원과 헐리라는 두 의원이 제기한 법이 통과가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예요. 그래서 당시 2만 개 정도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대충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올랐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스무트 헐리 액트가
일종의 나비 효과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초래하는 어떤 그런 일을 발생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자연 자원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스무트 홀리 액트를 미국에서 제정을 해서 관세를 60%까지 쌓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연이어서 관세를 올리겠죠.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리니까 캐나다도 당연히 관세를 올립니다. 캐나다 무역 안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죠. 영국도 당연히 관세를 올립니다. 프랑스도 관세를 올려요. 다시 말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관세 장벽을 쌓죠. 그러면 무역량이 당연히 줄겠죠. 문제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 나라는 작지만 당시에 많은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쇄 경제를 해도 그렇게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당시 신흥공업 국가였던 일본,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이태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뭐죠? 다 전범 국가들이죠. 사실은 전쟁을 선택했던 거고요. 뭐 그 여파는 그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45년에 종전이 됐을 때 주요 국들이 브레튼 우즈에서 모여서 협의했던 게 바로 WTO의 전신인 ITO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ITO의 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관세 전쟁을 막자는 취지였죠. 그게 WTO로 왔고, 사실은 WTO라는 게 주 역할이 뭡니까? 세계무역기구라는 게 자유무역이죠. 관세 장벽을 낮추자는 이런 취지가 과거에 이런 스무트 홀리 액트 같은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인류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했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다시 재현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장 정리해 보시죠. 정리해 보시면 요 장에서는 그 국제 무역으로 인해 특히 관세 분석을 잉여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관세 수입 쿼터인데 분석 대상은 주로 관세에 대해서 매겼지만 사실은 여파는 수입 쿼터나 관세나 두 개가 비슷한 그 분석의 툴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국제 무역을 규제했을 때 근거들이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뭐 이번도 상당히 긴 시간 강의했는데 연속해서 긴 시간 강의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